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에 땡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여자를 등에 업은 한 남자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요. 유리 엄마, 정신 차려, 유리 엄마. 넋이 나간 얼굴로 연신 외쳐대는 남자의 옆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따라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오빠. 이 남자의 입장에서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0시, 남자는 새벽까지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4시 20분. 살금살금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라? 침대 위엔 어린 딸 혼자 잠들어 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하면서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여보, 유리 엄마! 아내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야. 아이고. 정신 차려봐. 여보! 아무리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띠띠띠띠띠. 난데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처제인가? 친동생. 그래요. 자, 과연 그 여자가 동생일지 처제일지. 아니었습니다. 실은 남자의 불륜 상대였어요. 그 남자의 내연녀. 사실 그날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거든요. 에헤이. 그렇게 술에 떡이 된 남자를 내연녀가 집까지 바래다 줬던 거죠. 에?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자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내연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아직 멀리 안 갔지? 유리 엄마가 이상해. 어서 좀 와줘. 그리고 쓰러진 아내를 들쳐업고 내연녀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설마 아내는 이미 사망?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어머, 이거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어머.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 자, 사망한 아내의 몸에선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던 방 안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저거는 술병인가요? 아니면 청산가리병인가요? 네, 술병입니다. 저게 좀 의심스럽나요? 네, 저는 술. 지금 교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사인이 청산가리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청산가리를 어떻게 섭취할까? 어떤 도구, 매개체를 통해서 청산가리를 먹었을까? 술에 타서 먹었나? 그렇습니다. 바로 소주병이에요. 바로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이십니까? 네. 그러네. 뭐죠 이게? 지문이요. 지문이죠. 지문입니다. 네. 그것도 이 병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의 지문이 이 소주병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문의 주인은 죽은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여보, 정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만지느라고 묻었을 수 있지.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소주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마셨나 싶어 병을 들어 살펴봤어요. 홍진경 씨의 말처럼 정확하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편이 방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서 이제 봤다고 했잖아요. 예, 한번 제가 잡아볼까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와서 이제 서 있는 채로 병을 잡으면 아무래도 요렇게 잡게 되겠죠. 네네. 근데 아까 지문의 모양이 아까 어떻게 남았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딱
요렇게. 그래서 적어도 남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는 아니다. 아. 근데 사실 이 증거물, 이 병에서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뭐죠? 술을 뭐 따라서 마셨던, 병째로 마셨던, 어쨌든 술병에 지문이 남아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문이 딱 거기. 요거 하나 남았다. 남편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아내 지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아 이게 누가 그거 너무 이상하다. 일부러 지문을 닦아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이 내연녀의 행적을 얘기하면 이 내연녀는 그날 사건 당일날 23시 48분에 이 집을 들어가요. 차에서 소주 한 병, 그다음에 그 아몬드 이렇게만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만에 약 딱 1시간, 정확히 1시간 정도 다음날 00시 50분경에 씨 혼자 집에서 나오죠. 남편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집을 다녀간 사람 오로지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아내와 내연녀가 함께 집에 들어왔군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뭐 또 강력한 용의자가 내연녀가 되네요. 자, 과연 아내는 왜 남편의 내연녀를 집에 들였을까?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자, 아내가 사망하기 5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한 심부름 센터. 따르릉. 여보세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게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땡땡일 땡땡씨 미래 호텔 앞에서 기다리면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 남자와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찍어서 불러드리는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뢰인이 얘기한 그날, 그 장소에 정말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 남녀가 나타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전달받은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도착한 사진 속 그 남자의 집에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돼. 불륜남의 아내는 이런 사진을 받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 심부름센터에 전화한 사람은 불륜녀였네. 맞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연락한 의뢰인은 바로 남자의 내연녀. 결국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6개월 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어. 실수야. 정리하려고 했어. 남편의 얘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생각 같아서야 당장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하나뿐인 딸 아이 그렇지. 유리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이 아이를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혼 7년 만에 얻은 우리 귀한 딸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어. 남편은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연녀에게 문자로 결별을 통보합니다. 오. 그러자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누가 보냈는지야 안 봐도 뻔한 거고 뭐라고 보냈나?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어라? 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함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오지 않은 거죠. 그 시끄러운 메시지 수신음은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울린 거였어요. 무슨 심보야. 자신과 만나던 그 남자 대신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던 건데요. 주로 헐벗은 투샷.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아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내연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나 이만 살기로 했어. 왠지 알죠? 내가 죽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놀란 아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내연녀를 찾아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차 안엔 실제로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살렸네요, 어찌됐건. 자,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의 엄마는 남자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너무 피곤하다, 이들. 그러더니 남자한테 너 때문에 내 딸 죽을 뻔했어. 당장 내 딸 책임져.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내놓든지. 이러다 정말 회사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는데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여보. 합의금 주고 그 여자 깨끗이 정리하자. 어? 아내분은 며칠 뒤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3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줘요. 합의금이야. 그 여자 갖다 줘. 아니 이 말이 돼요? 3억 5천이? 자, 결국 내연녀 모녀는 그 돈을 받고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자, 과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안 지켜지겠죠. 그렇습니다. 둘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내연녀는 이 남자가 승진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 남자가 다니던 직장은 승진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나거든요. 그 남자의 아내에게 받은 3억 5천만 원으로 남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거 골 때린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어. 그러던 어느 날 점을 보고 왔다는 내연녀가 남자에게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오빠 와이프 남자 있대. 그 보살님 진짜 용한 거 알지? 다른 남자한테 정신 팔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오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간질이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종 조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판을 짜고 세팅하는데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내연녀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목적은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야 이 숭고한 사랑을 가진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연녀는 그 전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판을 짰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 심부름 센터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거기에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떤 여자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이고 성관계하는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심부름 센터에서도 그건 못한다. 딱 잘라 거절을 해서 다행히도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해요. 네. 자, 내연녀가 남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정말 내 인생이 가엾다. 다른 남자 있는 유리 엄마랑 그렇게라도 살고 싶니? 당신만 바라보는 내가 미친 거지. 유리 엄마 남자 만나는 거 돈 안 들이고 쉽게 알 수 있어. 유리 엄마한테 정말 남자가 있다면 그래도 자긴 유리 엄마랑 이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애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데 알아볼 생각은 없고 나를 이대로 불륜녀로 그냥 살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나쁜 게 유리 엄마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드라마 속 영화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이래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 도취돼서. 그 문자 보시면 시작이 내 인생이 가엾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이 내연녀 특성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제일 불쌍한 건 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고려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심지어 그 점쟁이가 한 얘기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뭐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다 무덤. 지어낸 것 같아. 자, 근데 꼬리가 길면 또 밟힌다고 아내가 또다시 이들의 사이를 알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내연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절대 이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자가 내연녀에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내연녀는 남자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유리 엄마 말처럼 불륜인 거 들킨 사람처럼 간이 떨려. 남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불륜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나 남은 내 인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용 중에 불륜인 걸 들킨 사람처럼 이런 너무 웃기죠. 불륜인 걸 들켰는데 네. 처럼이라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불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무섭다. 기가 찬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남자가 드디어 내연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애 엄마가 못 먹는 술까지 먹고 죽고 싶다더라고. 그 후 내연녀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기요, 유리 엄마 진짜로 죽고 싶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지. 진짜 죽긴. 헤어지래요? 술 먹고 죽고 싶다면서? 아니야. 그럼 왜?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뭔데요? 죽고 싶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처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타당성, 당위성을 얻은 것처럼. 야, 불쏘시개가 됐네. 정말 사실 소름 끼치는 메시지. 아우, 공포스럽다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연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빠, 오늘 언제 집에 갈 거야? 아, 그럼 늦겠네. 오빠 딸내미는 보통 몇 시에 자? 아, 그래? 알겠어. 어? 아니야, 그냥. 남자가 승진 발표 때문에 이날 자정 너머까지 회사에 있을 거란 걸 파악한 여자는 마트에 들러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를 찾아간 거죠. 그렇게 내연녀와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 만나고 새벽 4시가 넘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내연녀 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 여자랑은 소주 서너 잔 같이 마신 게 단데? 저도 오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오빠 전화 받고 갔을 때까지 그 여자 살아있었어요. 숨 쉬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여자 옆에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자기가 사둔 청산가리인데 애 엄마가 아무래도 그걸 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더러 치워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임기응변인 거죠, 지금? 그렇겠죠. 죄를 이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연녀 진술이 객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청산가리 치사량의 10배가 이제 검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살아있을 수 바로 몇 분 내에 사망이야. 그리고 자기가 갔을 때 뭐 살아있었다 이런 건 이제 다 거짓말.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군요. 네. 더구나 이제 부검 감정서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 몸에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이 안 됐어. 그러면 바로 한 모금 먹자마자 거의 이제 직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럼 뭐 1시간 동안 술 서너 잔 마셨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네요. 모든 게. 거짓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뭐 1시간 동안 뭐 술을 서너 잔 마셨다? 그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사망 시간 추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사망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딱 들어맞네. 그리고 내연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선 이런 게 발견됩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반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 못 참아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르시시즘에서 자아가 팽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에 비유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아를. 근데 풍선을 크게 불면 아주 약한 충격에도 그 풍선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이용 못한다라는 그 부인의 문자가 사실 굉장한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자, 결국 내연녀 최 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9년째인 지금도 이 분은 많은 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언론사? 뭐지? 너무 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편지야? 네, 진짜 자필로 쓴 편지입니다. 만지기 싫은데. 무서워. 글씨체가 이래. 아, 실제 글씨체예요? 실제 글씨체입니다. 저는 청산가리가 어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죽는 방법만 찾고 죽으려고만 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이 살인자라는 누명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서 버티게 합니다. 죽어도 이 피눈물 나는 살인자라는 누명은 벗어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걔가 언론사에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네, 여기저기.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기 전에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막상 펼쳐보니까 그게 맞네요. 뭐냐면 수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네네네.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고친 흔적이 하나도 없죠. 어떤 걸 의미하죠? 완성본인 거예요. 여러 번 다른 데다 수정해갖고 연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서 이 정도면 방송국에 보내도 되겠다 싶은 그 완성본을 이제 보낸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신중하게 작성된 편지. 아니 근데 정말 자기 어떤 반성이 아예 없다. 없어요. 1도 없는데? 자긴 피해자네.